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법리 검토 과정도 석연치 않아 송 장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오늘 미군 유해송환 회담에 불참한 북한이 유엔군 사령부의 장성급 회담을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흐름은 돌릴 수 없으며 시간이 걸려도 협상은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해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분식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핵심 쟁점을 회피한 봐주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삼성 측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부결된 데 대해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맹점협회는 전국 동시휴업을 추진하고 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안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방송 출연자들의 성향을 분석해 포섭하는 등 정보기관 못지않은 언론 홍보 활동을 벌였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넉 달 전 기무사 위수령 검토 문건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송 장관은 최근 국방부 실국장 간담회에서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서지영 기자입니다. 송영무 장관이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위수령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은 지난 3월 16일. 당시 송 장관은 이 사령관에게 문건을 두고 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송 장관은 이후 기무사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기무사 문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닷새째던 지난 9일 오전, 국방부에서 실국장 간담회가 열립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무사가 위수령 문건을 검토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며 다만 기무사의 문건 검토 내용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 송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3월 보고를 받고도 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기무사에 부적절한 정치 개입 소지가 있는 문건이 드러났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것은 송 장관의 인식과 상황 판단이 아니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송 장관이 보고서의 내용이 문제없다고 보고 청와대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하지 않았다면 어떤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또 청와대에 보고했다면 어느 선까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짚어볼 대목입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송 장관 발언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은 또 있습니다. 국방부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국방부 법무관실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특별수사단이 가동되면 송 장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허효진 기자입니다. 기무사의 위수령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은 송영무 장관은 문건의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 법리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담당한 인물은 국방부 법무 관련 부서가 아닌 외부 인사였습니다. 국방부는 외부의 전문가에게 맡긴 이유는 당시 법무관리관이 위수령 관련된 문건을 작성해 감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법무관리관실 내에만 40여 명의 전문 인력이 있고 국방부 내 법리 검토를 할 수 있는 다른 조직들이 있는데 외부에 의뢰한 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관 개인의 친분을 이용한 다른 외부 인사에게 했다는 게 약간 좀 이상한데요. 예, 고사안이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누가 하느냐는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요. 내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보다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송 장관이 청와대 보고를 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 칼로 두부 자르듯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청와대 실무진들이 관련 보고를 받고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될 독립수사단의 수사에서는 기무사 문건의 작성 배경과 지시자는 물론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구성한 기무사개혁 TF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활동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과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과 민간위원 6명은 오늘 민군 긴급회의를 열고
기무사 문건 파장에 따른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오늘로 꼭 한 달째입니다마는 비핵화 실무 협상은 아직 별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열리기로 했던 북미 간 미군 유해 송환 협상도 북한 측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북한은 협상의 격을 높이자며 유엔사 측에 장성급 회담을 열자고 제의했습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세 번째 방북한 폼페이오 장관은 성과가 없었다는 여론을 향해 미군 유해 송환 협상을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We now have a meeting in Panmunjom set up for July 12th. It could move by one day or two. 이에 따라 미국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관계자 등은 오늘 오전 미군 유해 송환을 협의하러 판문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북측 실무단이 회담장에 나오지 않아 오후 2시쯤 철수했습니다. 정상회담 한 달 만에 진행된 첫 이행 작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북측은 지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정치적 종전선언도 안 해주는 데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약간의 북한식 길들이기 차원이 좀 있는 것 같고, 대신 북측은 유해 송환 협의의 격을 높이자며 유엔사 측에 장성급 회담을 15일에 열자고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사 대표로 정전협정에 따라 미군 장성이 참여하기 때문에 미 국방부가 응하면 사실상 북미 간 장성급이 만나는 회담이 9년 만에 개최됩니다. 유해 송환 절차를 조기에 타결함과 동시에 북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해 송환 조치에 대한 상징성을 더 부각하려고 하는 한편 정전협정 체제를 강조함으로써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봅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이 몇 시간 내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북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이 지금은 좀 삐그덕거리고 있지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성공할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전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안에 한반도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김기현 기자입니다. 북미 협상은 이제 정상 궤도에 돌입했고 구체적 실무 논의도 본격화됐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현 단계 북미 협상에 대해 내린 평가입니다. 아직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어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 노력이 모아진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다만 북미 간 실무 협상은 순탄치 않을 수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대미 비난은 상응 조치가 미흡한 데 따른 불평으로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미 간 비핵화 개념에 차이가 없다는 점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으로 확인됐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싱가포르에 감사했고 리센룽 총리는 당사국들의 추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꼭 한 달 전 오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여는데 리 총리님과 싱가포르 국민 여러분이 큰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So we wish South Korea and all the other parties involved in the process success. It's a long road ahead, many more challenges to overcome.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종전선언을 평화의 이정표로 규정하고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싱가포르 여론주도층 400여 명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보다 구체화된 한반도 프로세스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2달여간의 심의 끝에 오늘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시 누락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고 자회사 자산 가치를 부풀린 혐의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5월 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합작회사 바이오젠에게 콜옵션을 주고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점, 그리고 2015년 바이오에피스의 평가 방법을 바꿔 가치를 크게 부풀렸는데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증선위는 우선 공시 누락은 문제 삼았습니다.
회계 기준에 공시하는 것이 명확한데도 고의로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담당 임원을 해임 권고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핵심 쟁점이었던 바이오 에피스의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에 다시 감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종 조치는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되며 위법 행위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공시 누락은 상장실질 심사 대상은 아니어서 당장 상장 폐지 우려는 피하게 됐습니다. 오늘 증선위 결론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 등의 가능한 법적 수단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오늘 증권선물위원회의 발표는 가장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며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2달에 걸친 심의에도 증선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배경을 경제부 김수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바꿔 평가 방법을 변경한 것이 정당했는지 여부입니다. 적자 회사가 1조 9천억 원 흑자 회사로 갑자기 바뀐 과정이 석연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선위는 판단을 피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선위는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을 바꾼 것이 잘못됐는지를 보기 위해선 그 이전 평가 방식이 맞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 수정안을 요구했지만 금감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애초에 어떤 평가 방식을 정할지는 회사의 선택이지만 한 번 정한 평가 방식을 근거도 없이 갑자기 바꾼 게 문제라고 봤습니다. 저희 이슈 자체가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저희는 원안에 집중해서 좀 심의를 해달라. 결국 증선위는 금감원의 조치안이 미흡해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증선위의 반쪽 결론이 삼성 봐주기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회계처리 변경으로 적자에서 갑자기 흑자로 돌아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 쟁점을 피하려 한다는 겁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부채로도 볼 수 있는 바이오젠 콜옵션의 공시 누락은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삼성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가지 않는 그런 결론을 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아무리 봐도 어떤 식으로 해석하더라도 삼성을 위한 판결이다. 2달간의 심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증선위. 새로운 감리와 조치안 요구가 시간 끌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3%에서 2.9%로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데다 미중 간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 인상이 작용했다며 속도 조절론을 다시 꺼냈습니다. 임세훈 기자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는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지난 3월부터 석 달 연속 감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일자리도 잘 늘지 않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5달 연속 10만 명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0.1%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경기 부진에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한몫했습니다. 무역 분쟁이 처음에는 그렇게 확산되지 않을 걸로 봤던 게 사실인데 이게 좀 날로 좀 더 확 들리고 있고 사실상 그 향방을 가늠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은 올 한 해 취업자 수도 지난해보다 18만 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의 목표치 32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도소매 등 일부 업종과 장년층의 고용 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2020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간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 고용 여건 이런 것을 감시 신중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열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역시
부진한 경제 지표들이 동결 결정의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임세웅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엊그제 표결을 통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부결했는데요. 이를 두고 사용자위원들이 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전국 동시 휴업을 예고했습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1년 사이 직원 수를 절반으로 줄인 편의점주.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올해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인건비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주말에도 아르바이트생 안 쓰고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5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더 오르면 편의점들의 연쇄 폐업이 불가피하다며 회원 3만 명이 편의점 공동 휴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감당하기 어려워서 파산에 이르러야 되고 또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와 교통카드 충전 거부, 그리고 야간 근로 할증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선포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가 사용자 측을 배제하고 이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을 아예 무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자율적으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명백히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스스로 입증하며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공익위원들만 모여서라도 모레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고영주 검사장, 박처원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장. 누구보다도 헌법과 인권을 지켜야 할 자리에 있었던 인사들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반헌법 행위자 임명사전을 만들고 있는 민간편찬위원회가 1차로 추린 115명의 반헌법 행위자 명단 맨 앞쪽에 이들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고문과 테러, 간첩 조작, 내란, 헌정유린 등이 기준이 됐는데요. 현재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무려 6건의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법관으로 이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사에서 대법관을 거쳐 대법원장으로 퇴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와중에도 법원에 대한 신뢰를 얘기했습니다. 법원이라는 조직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전한 조직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32년 전 고문 끝에 간첩이란 허위 자백을 해 13년간 옥살이를 했던 강희철 씨는 당시 재판장이던 양승태 부장판사를 다른 의미로 기억합니다. 그 이름을 잊을 수가 없죠. 재판 진행을 보자 해서 했는데 무기 나올 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어요. 양 부장판사가 고문이 없었는지 물어놓고도 무기형을 선고했다며 진실을 외면했다는 게 강 씨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에서야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렇게 6건의 간첩 조작 사건에 배석 판사나 재판장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6건 중 5건은 이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1건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또 유신 시절 대학생과 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12건의 긴급조치 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그 당시에도 그랬고 또 지금 밝혀진 바로는 훨씬 더 많은 엄청난 반헌법 행위를 자행했던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과거 사법부의 과오에 대한 반성 의사를 묻자 애두른 답변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사과해야 될 그런 기회가 오면 얼마든지 표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권리 구제는 재심 절차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는 사법농단 사건 이전에 이미 양 전 대법원장을 반헌법 행위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창호입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권력 눈치 보기는 측은할 정도였습니다. 유신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재판을 서둘러 뒤집는 데에도 당시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는 변호사들 블랙리스트도 만들어서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정성호 기자입니다. 2015년 9월 열린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감 생활을 한 사람이 낸 소송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에게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개월여 뒤인 12월에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결론은 2015년 3월 내려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었습니다. 유신 헌법에 따른 체포나 구금 행위가 당시는 합법이었기 때문에 배상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딱 한 차례 변론 기일을 갖고 곧바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재판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법원 행정처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통상 선거 사건에 적용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적용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확인된 겁니다. 신속하게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1위 하급식 판결을 교정해서 어쨌든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법원 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변호사들을 블랙리스트로 분류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블랙리스트 대상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와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헌법학자 2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에 행정처 소속 판사나 또는 행정처로 갈 것이 예정된 판사들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았었던 건 사실이고, 법원의 어떤 질서나 체계를 좀 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리스트를 업하고. 검찰은 민주당 이재정 의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인 데 이어 당시 재판 관련자들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국회의원들 동향을 사찰했다는 내용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방송 출연자들 성향까지 분석하고 언론을 포섭해서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법원인지 무슨 공작기관인지 구분이 안 될 지경입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5년 6월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신문방송 홍보전략 문건. 종합편성방송과 지역지를 대상으로 한 홍보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종합편성방송에 출연하는 변호사 가운데 상고법원을 옹호하는 사람을 포섭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변호사들을 친검 또는 친법, 즉 검찰과 법원 가운데 누구와 가까운지 분류하고 개별 접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편은 특성상 정제되지 않은 표현도 과감히 사용해 대중의 기호에 부합한다며 종편의 장점을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상고법원 지지 분위기를 고조시켜야 한다고 썼습니다. 실제 종편에 자주 출연했던 한 변호사는 법원 행정처 판사가 접촉해왔다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같이 보자라고 밥을 먹었는데 상고법원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 많이 하셨죠. 방송 나가면 무슨 얘기 좀 잘해줘. 상고법원 홍보와 관련된 또 다른 문건에서는 신문을 활용한 홍보 전략을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신문 성향에 따라 다른 전략을 내놓기도 합니다. 메이저 언론과는 호혜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진보 언론의 악의적 반대를 방지해야 한다. 중소 언론에 대해서는 일탈 기사를 방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중앙일간지에 일주일에 한 건씩 상고법원 관련 기고문을 올리고 기사 자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법행정권 남용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상고법원 기고문, 언론사 보도요청사항 등의 제목이 달린 문건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다음은 아시아나항공 관련 소식입니다. 아시아나의 협력 업체들을 살펴보니 업체 대표가 박삼구 회장과 친분이 깊은 곳이 많았습니다. 박 회장의 고등학교 후배, 전 운전기사, 지인의 시동생 등 관계도 다양했는데요. 황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시아나 승무원들이 버스에 오릅니다. 승무원들을 공항까지 데려다주는 셔틀버스인데 의무적으로 타야 합니다. 대부분의 승무원들은 인천공항으로 직접 출근하는 걸 원합니다. 완전 콩나물 식으로 완전 꽉꽉 채워서 다니고 버스가 너무 열악하다. 하청업체 2곳이 운영하는데 모두 박삼구 회장의 지인 회사입니다. 박삼구 회장의 수영차 기사였어요. 한 10년 전에 했으니까 그만두고 이 사람을 들어줘라.
나머지 한 곳은 박 회장과 남매처럼 컸다는 정모 씨의 시동생이 맡았습니다. 누구나 어떻게 챙겨줘 그런 거 없어. 솔직한 지게는 아니잖아요. 상호회장 얼굴 쳐다보게 되는데 우리가 간 어떻게 쳐다봐. 이 출판사는 기내용 신문을 납품합니다. 신문 납품으로만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회사인데 대표는 박 회장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납품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꽤 오래됐어요. 다른 거 출판은 따로 안 하세요? 외국인 등기 임원 논란을 빚은 박병식 씨 업체도 식음료 등을 아시아나에 납품해왔습니다. 박 씨와 박 회장은 고교 동문사입니다. 재계 순위 19위, 계열사만 30개에 이르는 글로벌 기업이 짬짬이식 지인 경영을 해온 겁니다.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업계를 줬다는 건 어쨌든 회사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인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나 측은 비공개 입찰을 통해 규정에 따라 용역업체를 선발했다면서도 입찰 참여 업체나 계약 조건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회장과 업체 대표들의 관계 역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0년 재무 상태가 악화돼 채권단의 관리를 받다가 4년 후 졸업했습니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금호 아시아나그룹 재건에 돈줄 역할을 하다가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애초에 채권단 관리를 벗어난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보도에 이중근 기자입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06년부터 대한통운과 대우건설을 사들입니다. 이때 아시아나항공이 1조 8천억 원을 대는데 그룹 외형은 커졌지만 정작 아시아나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2010년 아시아나는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습니다. 이때 채권단이 제시한 졸업 조건, 타당한 채무 상환 계획과 부채 비율 400% 이하, 경영 실적 등 4가지 가운데 3가지 이상을 충족하라는 겁니다. 2014년 부채 비율과 경영 실적 2가지를 충족하지 못했지만 채권단은 갑자기 아시아나를 자율협약에서 졸업시켜줍니다. 졸업 기준엔 못 미치지만 앞으로 독자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2014년도 중순에 자체 실력으로도 펀딩이 가능한 상태여서 채권단 전원 동의로 자율협약을 종결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시아나가 내는 연간 이자만 1,520억 원, 영업이익 980억 원으론 이자도 못 낼 상황이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그만큼 1,500억 이상을 못 내면 이 회사는 정상화된 게 아니에요. 졸업시키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졸업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삼구 회장은 이후 아시아나의 알짜 자회사를 지주사와 합병시키고 900여억 원도 빌리면서 대대적인 그룹 재건에 나섰습니다. 아시아나가 다시 박 회장의 돈줄이 된 셈입니다. 아시아나의 내년 부채 비율은 100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아시아나는 현재 산업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협약을 맺고 자산 매각 등을 추진하며 비상 경영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어젯밤 많이 더우셨죠? 서울에는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고 오늘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들었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고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진다는 관측인데요. 이대로 올해 장마는 다 끝난 걸까요?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울산 도심에 살수차가 출동했습니다. 분주히 도로를 누비며 열기를 식힙니다. 시민들은 우산 대신 양산을 꺼내 들고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합니다. 불가마 속에 들어온 것 같고 가만히 있어도 땀 흘리고 해가지고 제가 막 손잡고 있기도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더운 날씨인 것 같아요. 오늘 경북 의성이 35.3도 등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3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서울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밤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올해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내일도 경북 의성과 영천이 최고 37도까지 오르겠고 서울도 32도가 예상되는 등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열흘 날씨를 전망하는 중기예보에서 전국에 비 소식 없이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장마가 끝난 것으로 최종 분석되면 올해 중부지방의 장마 기간은 16일에 불과해 1973년 관측 이후 두 번째로 짧은 장마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기상청은 아직 장마 종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현재 장마전선의 북상 형태는 예년과 같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 강화에 의한 북상과는 다소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장마가 끝났다라고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장마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당분간 습도 높은 찜통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니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는데요. 반면 건강에 대한 자신감은 매우 낮았습니다. 건강한데도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도를 웃도는 덥고 습한 날씨에도 자전거 행렬이 이어집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사람들, 운동을 쉴 수 없는 이유는 살 때문입니다. 배가 많이 나왔는데 어느 날 애들이랑 길 가다 보니까 배가 많이 나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가 해서 운동을 해야겠구나.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지표는 어떨까? 과체중, 비만 인구는 10명 중 3명꼴, OECD 평균 58%보다 훨씬 낮습니다.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이나 암으로 숨지는 경우도 OECD 회원국 중 2번째, 3번째로 낮습니다. 의료기술 발달로 더 오래 살 수 있는 확률도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2.4세, OECD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2번째로 깁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32%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나는 건강하다고 답한 캐나다, 미국 등과 대조됩니다.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쉽게 잃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통계가 말해주듯이 긍정적인 생각이나 평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국민들이 건강 염려가 큰 것은 미디어 등을 통한 정보는 많고 병원 문턱도 낮아 건강 상식은 늘어나는데 정작 맞춤형 상담과 진단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또 엊그제 김해공항에서는 과속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멈춰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죠. 블랙박스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는데요. 어이없게도 사고를 낸 운전자는 공항 지리에 익숙한 항공사 직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도로 승용차가 속도를 높이며 내달립니다. 구분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자 동승자가 만류합니다. 스탑! 도로 조심! 과속으로 달리던 승용차는 청사 앞에서 손님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를 들이받습니다. 택시기사 48살 김모 씨는 중태에 빠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에어부산에 근무하는 34살 정모 씨였습니다. 동료와 협력업체 직원 등 2명을 태우고 공항 내 교육장소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정 씨는 공항 근처에서 함께 식사를 한 뒤 동승자의 교육 시간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높였다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승객을 내려주는 택시와 승용차들로 붐비는 청사 출입구여서 차량 운행 속도도 시속 40km 이하로 제한돼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공항 지리를 잘 아는 항공사 직원이 속도 제한을 어긴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개인택시 25년간 하면서 여기서 사고 난 건 처음 봤어. 잘 아는 사람 천천히 다니고 그렇죠. 경찰은 당시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고 기록 장치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하는 등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운전자를 엄벌해달라는 글이 20건 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어부산 측은 업무 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에 직원이 개인 일이보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회사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과거 보수 정권 아래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해서 교육부와 교육청 간 소송이 벌어졌었는데요. 대법원이 결국 교육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육부와 협의 없이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은 자사고 폐지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부 김수연 기자입니다. 2014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평가를 마친 14개 자사고를 재평가해 배제고 등 6곳을 지정 취소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교육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이 결정을 직권 취소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교육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청이 교육부와 협의하지 않았고 재평가한 과정도 부적절했다고 본 겁니다. 또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신중한 교육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자사고 측은 자사고 폐지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며 환영했습니다. 자사고를 무조건 폐지할 게 아니라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신뢰받는 교육정책을 만드는 차원에서 재고돼야. 서울시 교육청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과잉 해석하지는 말아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의 절차에 대한 판단으로서 자사고 정책의 본질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자사고 지정 취소에 관한 전권을 달라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번 대법원 판단 등 신중한 정책을 강조하는 판결이 이어질 경우 자사고 폐지 추진도 주춤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여학생들을 수년간 성폭행해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교사는 특수교사 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인 것으로 드러나서 부정채용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강원도의 한 특수학교에서 A교사가 장애 여학생 2명을 2014년부터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학교 체육관과 교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곧바로 해당 학교를 찾아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2명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 학생이 성추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감사가 내려가서 학생들 전체를 전수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A교사는 직위 해제됐지만 교육청 조사 과정에서 특수교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부정채용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대표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피해 학생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성폭력 3단 기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피해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우선 집중적으로 심리적, 정신적인 지원, 치료 이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학생들 전체, 또 부모님. 강원지방경찰청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A교사를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A교사는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교육청 감사에서 확인된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동굴에 갇혔다 17일 만에 전원 구조된 태국 유소년 축구팀 소식입니다. 당초 최대 넉 달까지도 걸릴 거라고 예상했던 이들의 구조가 신속하게 진행된 건 동굴 안의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물이 빠르게 차올라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긴박했던 구출 순간의 영상 함께 보시죠. 이진현 기자입니다. 구조대원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흙탕물 안으로 뛰어듭니다. 시계 제로, 작은 불빛과 천장에 연결된 줄이 곧 생명선입니다. 좁고 가파른 통로, 구조대원들이 방금 물에서 나온 아이들을 들것에 실어 끌어올립니다. 아이들은 작은 손짓으로 깨어있음을 알리는 신호를 보냅니다. 한때 희망이 사라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20% 안팎이던 산소 농도가 15%까지 낮아진 데다 물이 금방 차올라 당초 계획보다 일찍 구조를 결정했습니다. The condition of the air in the cave was deteriorating. The long-term survivability of the boys in the cave was becoming a less and less feasible option. 아이 한 명에 10명꼴로 구조 인원이 붙어 총 5km 동굴 속 30분 잠수 구간까지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소년들이 현재 빠른 속도로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병실에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손짓을 해가며 해맑은 모습을 보입니다. 일주일쯤 뒤면 퇴원도 가능해 보입니다. ลูกเราแข็งแรงดีครับเราตื้นตันใจนะครับที่ได้เจอหน้าลูกเพราะว่าเรา
태국 총리는 특별히 구조 활동 중 숨진 특수부대원과 인종과 종교를 떠나 도움의 손길을 내민 전 세계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체험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정치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고 돌아올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라며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이재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신시장으로 이전 문제를 놓고 수년째 갈등해온 노량진 구 수산시장 일부 점포에 대해 법원이 집행관 150여 명을 투입해 강제 집행을 시도했지만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2015년 새 시장 건물이 완공돼 상인 330여 명이 이주했지만 270개가 넘는 점포가 아직도 구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한 국제 이동자 수는 전년보다 5만여 명 증가한 140만 9천 명으로 출입국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입국자 75만 8천 명, 출국자가 65만 1천 명이었고 입국한 외국인의 61%는 중국과 태국, 베트남인이었습니다. 지난 1월 사랑이는 키 21.5cm에 몸무게 302g으로 국내에서 가장 작게 태어났는데요. 1%의 생존 확률을 이겨내고 5달 동안의 집중 치료 끝에 오늘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사랑이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합니다. 잘 견디고 있어. 엄마가 많이 기도할게. 생후 2주째. 호스보다 가는 팔과 다리를 휘저으며 사투를 벌입니다. 사랑이는 예정일보다 넉 달 빨리 몸무게 302g, 키 21.5cm,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로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생후 2개월째 사랑이가 엄마와 눈을 맞춥니다. 일주일을 넘기기 어려울 거라는 의료진의 걱정을 뒤로하고 사랑이는 이렇게 생명을 지켜갔습니다. 그리고 생후 5개월을 넘긴 오늘 마침내 신생아 집중치료를 끝내고 몸무게 3kg의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300g 이하 신생아의 생존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단 한 차례 수술도 받지 않고 모든 장기가 정상적으로 발달한 건 세계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처음 봤을 때는 가능할까, 그리고 기적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아기를 보는 과정에서 너무 건강하게 잘 커졌고요. 40 넘는 나이에 인공수정으로 어렵게 임신했던 부모로서는 사랑이 생존 자체가 기적입니다. 결혼을 늦게 하고 또 아이도 이렇게 늦게 갖고 어렵게 얻었는데 우리 같은 정말 그 나이든 부부도 할 수 있다. 500g 미만 초미수가의 국내 생존율은 28%. 기적과 희망을 선사한 사랑이는 세계에서 26번째 작은 아기로 등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